자, 오늘은 먼저 쌍용차. 자, 요즘 최근 제일 큰 이슈죠. 국내 쌍용차가 새로 주인을 만날 것인가. 정말 그러면 다행인데요. 아니면 정말 쌍용차가 역사 속에 사라질 건가. 최근 얘기는 이제 중국의 BYD, 지리차는 아니었고요. 지리차는 뭐 전혀 관심 없는 거로 판명이 나고 BYD 인설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BYD의 한국 현지 공장, 전기차 공장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쌍용차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신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쌍용차는 고용 문제도 있고 전후방 산업의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은 국내에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정부의 지원, 다 이게 세금이니까를 통해서 생존을 하는 것이 일단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임팩트도 그렇고,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아마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경쟁력 없는 회사에 퍼준다? 저도 그건 절대 반대거든요. 황 대표님도 아시고 우리 김진아님도 아시다시피 쌍용차의 그 경영진의 무능력 뭐 이런 부분들도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고, 또 현대차 이중대, 현대차 퇴직자들이 거의 와가지고 계시는 그런, 과연 쌍용차가 어떤 주인을 만나면, 그리고 어떻게 한다면 국가 경제에 임팩트를 덜 주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지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가 BYD인데, BYD가 쌍용을 가져간다면 국내 전기차는 급속도로 늘 수 있는데 현대기아와 좋은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쌍용의 나름대로의 뭐 좀 오래된 장비지만 그래도 노하우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한 3,4천만 원대의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어낸다면, BYD의 기술을 가지고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절을 해야겠지만, 특히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BYD와 쌍용의 결합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말씀 다 하셨잖아요. BYD가 가져갔어요? 쌍용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서 지금 BYD가 와 있는지 뭐 샹하이가 와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뭐 BYD가 와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현 상태로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가 도와주고 은행이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 금융 쪽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공장 돌리고 월급 주고 빚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돈만 들어가면 쌍용차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쌍용차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뭐냐? 저는 99년부터 이제 아더 앤더슨 코리아에서 자동차 컨설팅 그 담당 파트너를 하면서, 그때 쌍용차의 구조조정 뭐 중장기 계획 그래갖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3번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쌍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안대로 해가지고 상하이에 매각도 되고 뭐 그랬었는데, 엔진이에요. 쌍용차는 엔진이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엔진도 벤츠의 구형 엔진을 갖고 와서 좀 한 거, 그지 자기네 독자적인 엔진 개발 기술이 없어요. 지금 있는 거 조금 개조하는 정도, 그것도 외주조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뭐 그렇게 말한다면 제규어가 엔진 개발 기술이 있느냐? 제규어 랜드로버는 그래도 합쳐가지고 지금 70만 대, 80만 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0리터 인제니움 엔진을 만들어서 휘발유 디젤 엔진 블록 공용화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2천억, 3천억 들어간다는데, 지금 쌍용이 그 돈이 어디 있으며, 또 사실은 지금 개발한다고 한들 내연기관 이 말기에 새로 뭘 또 개발을 그렇죠. 하는 건지. 근데 뭐 쌍용이 일단 뭐 외주 줘서 만들었던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1.6, 1.5 터보가 있고, 저번에 저희 잠깐 리뷰했던 기통간사 거기다 잘라내서 만든 1.2 터보도 있는데, 뭐 파워트레인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규모가 20만 대, 30만 대밖에 안 되는 회사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엔진을 즉 독자 다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풀로 돌리면 25만 대 공장인데 20만 대라고 쳐요. 그건 20만 대라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 비싼 차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큰 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엔진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디젤로 보면 2.2밖에 없고 그 이상은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으면 더 크고 더 비싼 걸 만들 수도 없어. 레귤레이션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코란도가 좀 인기가 없으면서 코란도 후속으로 새로 뭐 J200인가 뭘 그걸 한다는데, 제가 그 렌더링 그린 것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여줘갖고 상당히 멋있고, 그 뉴트로 스타일의 디펜더 같이 만들어 놨어요. 멋있더라고. 내가 물어봤죠. 근데 엔진은? 그랬더니 그게 문제예요 그러더라고. 그림만 그려놓으면 뭐야, 엔진이 없는데.
지금 있는 거 2점이 쓸 수는 있겠지만 더 고 배기량이 어디고 고 마력을 가서 고성능으로 가고 옵션 붙여갖고 비싸게 팔고 지금 렉스턴이 있지만 렉스턴도 사실은 언더파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또 거 나와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엔진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만일 BYD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메리트도 있다고 봐요. 양쪽에. 왜냐하면 BYD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구형 공장이지만 그래도 25만 대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고 훈련된 인원이 5천 명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 내에 넓은 판매와 AS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수입차로서 이거 굉장히 탐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2천억, 2,500억에 인수할 수 있다면 옛날에 그 삼성이 부도가 나서 르노가 와서 그 인수를 할 때 아시다시피 신호공단에 있는 그건 갯벌이라서 무슨 30m, 40m 파일부터 박아갖고 5조가 들어간 공장이거든요. 25만 대. 그 르노가 1,500억에 인수했습니다. 거의 주순 거죠. 거의 그렇게 되면 BYD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기차 만들게 되면 내수도 팔지만은 미국의 수출도 관세 안 내고 들어가죠.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도 관세 FTA 때문에 중국은 약간 제약이 많은데 한국에서 만들어 버리면 한국 브랜드를 쓸 수도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고 거의 모든 세계에 관세가 업가 되게 낮은 관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한 우리 중국의 수출이 업체가 세계에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전기차 가지고 메리트가 되거든요. 쌍차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아까 엔진 얘기했지만 엔진 플러스 미래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뭐 수소 연료전지가 되든 그쪽에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전기차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양쪽에 다 좋은 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연기관이 쌍용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그걸 동시에 병행할 수는 없으니까 공장이 뭐 최상의 시나리오를 일단 뭐 얘기해 본 것뿐이고요. BYD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우리 김 디자이너님도 그 쌍용차 디자인 영입 후보도 한때 줄 세우기 위한 쌍용차는 뭐 황 대표님도 거기 구조조정 때문에 들어가셔서 관련이 있지만 저도 사실은 쌍용차에 굉장히 어떤 그 성공적인 모델이었던 렉스톤하고 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렉스톤 옛날 그쪽 대우에 잠깐 있었잖아요, 쌍용이. 네, 대우가 쌍용을 인수를 해서 그때 렉스톤은 이제 제가 이태리에 있었을 텐데 그때 그걸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주제로죠, 렉스톤이 결국은. 주제로가 아니라 결국은 제 스케치로 디자인한 차인데 하여튼 주제로가 했던 거네. 네, 뭐 하여튼 주제로 이름으로 했다고도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스케치는 제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 아이디어로 엑스테리어를 디자인했는데 인테리어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어떤 브랜드이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지금 현대기아밖에 안 남았잖아요. 토종 완전히 그렇죠. 있다면.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뭐 인도에 지분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까워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닥칠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품성, 아까 엔진 말씀하셨는데 또 디자인 말씀하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뭐 멋진 스케치. 그런 멋진 스케치는 어느 디자인 스튜디오, 어느 테이블에도 다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진짜 차로 만들어내느냐,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게 참 중요한 이슈 같아요. 상품 기획도 뭐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지금 코란도 나와 있는 거 다들 코란도 가지고 지금 얘기들 하잖아요. 진짜 얼마 전에 저희 했던 디펜더처럼 나왔으면 좋겠다고. 뭐 아니기도 하고. 코볼리. 근데 코란도 할 때도 아마 쌍용에서도 그 한국 디자이너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좋고 멋진 스케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지금 나온 코란도 같은 차가 나왔을까? 이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그걸 뭐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GM에 있었을 때 부평의 회사에서 점심을 식사를 하러 갈 때 회사 안에 있는 식당을 가면은 1식당, 2식당, 3식당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수만 명이 와가지고 점심 식사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해요. 근데 거기 그 식사를 하러 갔다가 한번 소름 끼치게 내가 그런 그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정말 열심히 차를 조립하고 하던 분들이 땀 막 흘리고 와서 식판을 들고 줄을 쫙 서서 식사를 해요. 내가 디자인하는 차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내가 잘못하면 차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밥을 못 먹을 거다, 점심시간. 근데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인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각을 한 다음부터 난 디자인 센터에 다시 돌아와서 나 오늘 이런 그냥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진짜 디자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디자인 중요하고 엔진 중요하고 이게 모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쌍용은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근데 이게 벌써 몇 번 이런 게 일어나고 뭐 말씀하신 대로 돈만 투자해서 뭐가 될 거냐. 저는 이 구조가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식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지금 쌍용차는 전기차도 아니고 뭐 다른 계획도 없고 그냥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뭐 전기차 뭐 지금 뭐 개발한다는 뭐 이야기는 있지만 새로운 차 하나 개발하려면은 4천억이 들어가는데 돈 뭐 2, 3천억 어디서 수요를 받는다? 차 하나 개발하는 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물론 그게 한 차 하나 개발하려면 한 3년 이상이 걸리지만 그래서 참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얘기로는 포드의 차 중에 뭐 여기 라인업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생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푸드도 생산 과잉인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지금 BYD가 여기 와서 생산을 한다? 공장을 한다? 쓴다? 중국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차 대당 만들어지는 그 코스트는 여기가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중국보다. 물론 FTA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그걸 따져보면 특별한 메리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제가 숫자를 뭐 계산을 해보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게 그렇게 남들이 사기 쉬운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진 회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지만. 쌍용차 이미지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쌍차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좋았던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 2001년 그쵸, 그때 그때. 제가 들어가서 구조조정하고 중장기안을 만들어가고 중장 제품 개발 계획을 세팅해가지고 그대로 가면서 2003년도에요. 쌍용차가 국내 마켓 쉐어가 9.8%였어요. 그 현대기아가 그때 SUV가 별로 없을 때. 예.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2%인가 13%인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했다. 왜냐하면 그때 RV 부음이 일면서 렉스턴 팔리죠. 뉴카란도 팔았죠. 그러면서 현대 기아만 해도 그때 통합 이후에 승용 라인을 정비하느라고 SUV에는 갤러퍼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독점을 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잘 나간다 그래갖고 사실 샹하이 1년 전에 난승이 들어왔다가 안 되고 2004년에 샹하이가 들어와서 인수를 한 거 아니에요. 샹하이도 다시 생각이 있는 회사니까 잘 나가는 회사에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쌍차가 돈 좀 벌고 돈이 있을 때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근데, 미래 뭐 전기차가 되든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되든 아니면 신모델이 되든 아니면 엔진이 되든 그때 엔진을 적어도 3.0, 3.5 V6를 개발해 놨었어야 돼. 그러면 지금 그걸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샹하이가 투자를 별로 안 했어. 샹하이는 또 샹하이대로 급했던 거예요. 샹하이는 GM하고 해서 GM 걸 만들어내지만 신차 개발할 때는 GM에서 기술 원조를 안 해주니까 자기네가 뭔가 독자 브랜드를 해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뭐 이 플랫폼 만드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플랫폼 기술 가져가 갖고 왜 그때 왜 샹하이가 로버 상표권을 인수해 갔잖아요. 그래갖고 차를 만들어냈잖아요. 로위라고 로위. 로위. 그런데 사실은 비백이라고 그래서 샹하이가 쌍차 인수한 다음에 샹하이에서 많이 도면을 그려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샹하이 그 쌍차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되게 분해하는 거야. 이쪽에서 개발 다 해갖고 싹 가져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샹하이로서는 쌍차 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서 쌍차는 그때부터 물론 나중에 또 마힌드라가 인수했지만 마힌드라는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가 아니고 상하이 뭐 그래서 자동차야 GM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GM 노하우라든지 테크놀로지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건 조립 제조 이외에는 아니. 그건 제가 정확히 알아요. GM이 개발 노하우에 대해서는 샹하이하고 쉐어를 안 해요. 조립만 공장에서 하지. GM하고 상하이 차하고 같이 세운 게 페이텍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페이텍이 연구소거든요. 예, 저 거기서 연구법이. 디자인 연구소도 있고 엔지니어링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 GM에서는 핵심적인 몇 명만 이제 가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하다 보니까 충분히 쌍용차가 없어도 더 많이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뭐 중국에서는 울링이라는 데도 있고 그 GM이랑 같이 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쌍용 나는 별로 지금 현재로는 정말 어떤 사람이 큰 뜻을 가지고 큰 전략을 가지고 세우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전략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술은 있었어. 그렇지만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뭐 전기차도 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뭐 다른 것들도 특별하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SUV를 요새 그렇게 다들 SUV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데 그 메인 어떤 자기네 물건을 가지고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사람들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뭐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쌍차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자동차 산업은 그 나라의 제조업을 비롯해서 산업의 근간, 기간 산업이라고 그래서 내셔널 챔피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부도 자국의 자동차 업체가 완전히 문 닫고 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 문제 걸리죠. 세수 문제 걸리죠. 또 독점, 기존 브랜드 몇 개 나오면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그 리더 잭슨이 주 갖고 있고 르노도 정부가 갖고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쌍용이 어려워지면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그러면 현재 뭐 누가 업체를 와서 뭐 실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인을 찾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주인을 못 찾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법정 관리인데 결국 회사는 주인을 못 찾으면 법정 관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 관리면 산업은행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채권단 구성하게 되지만 산업은행이 메인이 될 거예요. 준 공무원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대우조선해양처럼 거의 뭐 공공기관 비슷하게 법정 관리가 사실 좋은 거거든요. 저는 기아한테 해봐서 알아. 법이 지켜줘. 안 나가게. 월급도 나와. 그러니까 너무 좋아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말이 부도긴 부도지만 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다 할 경우에도 엔진 파워트레인 문제는 남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슈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본에 좋은 예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일본에 주재원으로 92년부터 있을 때 일본에 11개 브랜드가 있었어요. 메이커가 있었어요. 너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아니 일본 시장 크지도 않는데 11개의 메이커가 다 생존을 했을까?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스퍼 막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에 팔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고 내수도 쪼그라드니까 이게 막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지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남는 거는 도요타하고 혼다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다이하츠도 도요타고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뭐 수즈키, 마스다 다 도요타하고 그룹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취약한 위치에 처한 스바루, 마즈다, 스즈키, 다이하츠, 히노 이런 데들은 결국엔 도요타가 다 떠안았어. 입양을 시킨 거고. 히노나 다이하츠 같은 거는 도요타가 퀴어하니까 지분을 늘렸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스즈키라든지 마즈다 이거는 뒤에서 정부가 움직였어. 왜냐하면 도요타가 마즈다에 한 지분 5% 들어갔나요? 들어가면서 바로 전기차 개발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즈다하고 도요타하고. 그건 뭐냐면 마즈다가 지금 쌍용차하고 똑같은 거야. 미래에 대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퓨얼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일본 정부가 뒤에서 도요타 팔을 비튼 것 같아. 도와줘. 결국은 도요타가 떠하는 거야. 마즈다를. 결국은 한국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봐요. 현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게 팔 비틀기 정부가 좀 쉽지 현대를 않은. 팔을 비틀든 싹싹 빌든 현대 네가 그래도 마청으로서 거둬야 된다. 그러면 현대가 파워트레인 뭐 하이브리드든 그 내연기관 엔진이든 퓨얼셀이든 이걸 쌍용에 공급한다면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커머셜 트레이드라서 돈 받고 파는 거죠. 이게 비싸게 올지 몰라도 쌍용 입장에서는 사는 게 싼 거죠. 껍데기는 쌍용차가 씌울 줄 아니까 저는 살아갈 수는 있다고 봐요. 큰 돈은 못 내도. 저희가 대우를 GM에 팔 때도 제가 그때 매각 작업 담당했으니까 알죠. 대우가 더 번성할 걸 기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맡긴 거죠. 있어라. 숨만 쉬고 앉아 있으면 여기서 돈 돌아가고 고용 유지되고 그렇죠. 그게 그건 GM한테 맞아요. 바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쌍차도 평택을 포함해서 그쪽에 고용 뭐 유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만일 주인을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으면 그러면- 법정 관리가 갖고 현대한테 부탁을 해서 파워트레인 해갖고 껍데기 씌워서 만일 내 파워트레인 갔는데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도요다식으로 한 5%든 3%든 마이너리티 들어와서 약간 컨트롤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쌍용은 이제 얘기가 막 나왔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살짝 다뤄봤는데 이거는 또 여러 이슈가 바뀔 때마다 한번 다뤄보는. 일단은 오늘 한번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쌍용이 근데 거기 일단 공식적으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유럽에. 쌍용하고 비슷한 회사. 오펠? 오페. 아 뭐 그렇게 말하면 오펠이- 요즘은 제규 랜드로버도 아니. 제규 랜드로버 빼고 제규. 오페는 계속해서 네. 적자. 그래서 근데- 이제 GM이랑 같이 하면서도 적자. 아, 근데 그 얘기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오펠을 BMW가 인수했다거나 아니면 벤츠가 인수했다면 오펠 또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어마무시한 회사가 됐을 거다. 아니야, 이게 자꾸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니까 이제